안녕하세요. 저는 떡볶이만 30년째 팔고 있는 70세 떡볶이집 사장입니다. 손주가 있을 나이지만 전 혼자 살고 있어요. 저의 유일한 낙은 떡볶이 만드는 거거든요. 다행히 동네에서는 할매 떡볶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만든 떡볶이를 먹는 모습만 봐도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의 안정감과 행복이 있기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가난한 집의 7남매 맞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하느라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어서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냐며 남동생들만 대학교까지 보냈어요. 입이 많다 보니 쌀도 금세 떨어지고 전 항상 동생들한테 먹을 걸 양보해야만 했고 항상 줄인 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쩔 때는 빈혈기로 픽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고 하더라고요. 삐쩍 마른 몸에 키도 작아서 동네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어디 아프냐고 할 정도로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동생들이 점점 커가자 학비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 버리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저는 17살에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내 숙소에서 지내면서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줄줄이 중고등학생인 동생들 뒷바라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가 실질적인 우리 집 가장이었으니까요. 월급날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제 용돈 10만 원만 두고 고스란히 엄마 통장으로 붙여줬어요. 한창 좋을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예쁜 옷도 못 사 입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제 인생이 너무나 한탄스러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늘 혼자였던 제게 어느 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저희 공장 물품을 납품업체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하는 젊은 남자가 소보루빵을 덥석 주더라고요. 저기 오늘도 밥 안 먹었죠? 이거 먹어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빵을 옆으로 치웠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빵을 주는 게 이상했고 얼굴도 시커먼 게 무섭게 생겨서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미싱할 때 손 조심하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매일 빵을 주더라고요. 전 그 빵들을 안 먹고 보란듯이 제자리에 수북히 쌓아놨어요. 아, 빵 싫어하는구나. 그럼 지금 점심시간인데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저한테? 전 싫다고요. 그냥 떡볶이만 같이 먹어요. 저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그렇게 남자는 제 팔목을 휙 낚아채서 공장 앞에 있는 분식집으로 절 데려갔어요. 사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배가 고팠고 남자는 말 안 시킬 테니까 떡볶이만 많이 먹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서로에게 묻지도 않고 정말 아무 말 없이 떡볶이만 먹었어요. 근데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흠흠흠 소리까지 낼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바닥 국물까지 다 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는 절 보니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자도 웃겼는지 우리는 한바탕 웃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연애도 하고 제 나이 19 꽃다운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가 제 남편과 절 연결해준 사랑의 동아줄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지만 저처럼 일찍부터 객지에 나와 직장을 다녀서 훨씬 더 어른스러웠고 듬직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손주 빨리 갖게 해달라 하셨는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자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에휴,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쇠꼬챙이같이 삐쩍 말라서 비실비실한 게 영 내키지 않더만. 애도 안 들어서서 어쩔꼬. 에휴. 저 이제 21살인데요, 어머니.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가지면 되죠. 아이 뭐? 무슨 큰일 날 소리를. 니들 일부러 애 안 갔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몸이 좀 약해서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잘 보살필게요. 아유, 저 몸에 무슨 애가 들어서겠냐. 안 되겠다. 아가, 당장 옷 입고 나 따라오거라. 네?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아이 잘 낳는 한약 지어주는 용한 곳이 있더라고. 얼른 가자. 그렇게 전 시어머니를 따라 택시 타고 외진 곳에 있는 한약방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우선 저의 맥을 짚어보고 몇 가지 질문하더니 약을 짓습니다. 이 약 먹고 쌍둥이 낳고 다들 애 잘 낳고 산다면서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하루에 2번씩 한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고 특히 배 쪽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리도 끊어지고 심지어 하혈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드렸더니 놀라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아가, 이게 무슨 일이고? 모르겠어요. 이 약 냄새도 좀 이상하고 기운도 없고. 그럼 약을 버려야지. 아유, 그걸 미련스럽게 다 먹었노. 우짤꼬. 아이고, 미련한 거사. 어? 병원은 가봤나? 아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자. 그렇게 시어머니 남편과 같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고 난 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 여자분 평생 임신 못하십니다. 네? 그게 뭔 말인겨? 애를 못 낳는다니. 얘기 들어보니까 한약을 꽤 오랫동안 먹었다고 하던데 한의원도 아니고 동네 한약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약 부작용이지 싶어요. 아유, 안 됩니다. 아이 낳게 꼭 해주이소. 아유. 시어머니는 바닥에 풀썩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울었고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건 남편이었거든요. 맨날 술 마시며 늦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도록 혼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남편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며 도로가를 걸어가다가 빨간불인데도 못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한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남편이 죽은 그날 이후로 제게 입으로도 담기 힘든 갖은 굴욕적인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절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면서 신발 신은 채로 제 등과 머리를 짓밟고 굶어 죽으라면서 간장으로 비빈 쌀밥만 주고 저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는 보자기에 제 옷가지 몇 개만 싸서 돈 몇만 원을 던져주더라고요. 내가 네 면상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살겠대. 너는 뛰지 말고 네 갈 길 가거래. 그렇게 엄동설한 겨울 늦은 밤에 저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눈앞이 막막했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친정에 갈 수도 없고 서울엔 아는 이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왜 그리 많이도 오는지요.
한방눈은 금세 쌓이고 벽에 기대 앉아있던 전 몸에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대로 눈 감는 게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을 즈음 누군가 제 몸에 쌓인 눈을 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몸 찬 것 좀 봐. 그 여자는 절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불덩이 같은 제 몸을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으며 밤새 절 간호했어요. 이제 정신 좀 들어요? 아휴, 난 또 큰일 난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절 왜 살리셨어요? 무슨 사연인진 모르지만 아직 한창 젊은데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아가씨만 괜찮다면 몸 회복할 때까지 나랑 여기서 가게 일 도우면서 같이 지내요. 아주머니는 조그마한 백반집 식당을 운영하셨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언니 동생 하면서 전 식당 일을 도우며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언니한테 요리도 배우면서 주방은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월급도 두둑하게 챙겨줬고 전 차곡차곡 적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언니와 장사하며 행복할 날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언니 가게가 재개발 구역이라서 허물어질 거라고 합니다. 단골도 많고 장사가 잘 되어서 언니는 절대 못 나간다고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재개발 담당자가 매일 식당으로 찾아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했고 어떤 날은 밤에 창문을 깨트리고 대놓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몇몇 상인들과 같이 농성하고 있는데 용역원들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왜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불행을 겪고 절 떠나갈까요? 전 정말 재수가 없는 걸까요? 남편에 이어 제 생명의 은인인 언니마저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하늘이 야속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절 살려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언니한테 약속했어요. 제 나이도 어느덧 40대가 되었고 그동안 남의 집 식모살이, 식당일, 공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그 떡볶이에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떡볶이를 하게 된 건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되면서 전 남자도 안 만나며 평생 혼자 살고자 마음먹었는데요. 그렇게 아이만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고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떡볶이는 아이들에게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이며 학교 시간엔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 아이들 이름도 다 기억하며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아이들도 절 편하게 잘 따랐어요. 배고프다 하면 떡볶이 양을 2배로 엄청 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는 돈 안 받고 그냥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늦은 시간에 한 여자아이가 포장마차 근처에 서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야, 이리 와. 떡볶이 먹고 싶어? 아니에요. 저 돈 없어요. 괜찮아. 아줌마가 그냥 주는 거야. 아이는 오래돼서 누런 티셔츠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짠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지 떡볶이를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길래 전 제가 싸온 도시락을 줬어요. 아이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금세 음식을 싹 비웠어요.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근데 엄마가 밥 안 해줬어? 엄마는 멀리 갔어요.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혼자 나갔어요.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떡볶이 먹고 싶을 때마다 아줌마 집에 와. 그렇게 아이도 제게 마음을 열고 거의 매일 왔어요. 저는 아이의 숙제도 봐주고 과제물도 사서 주면서 정말 엄마처럼 챙겨줬어요. 전 장사를 하면서 아이가 언제 오나 학교 교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안 보이면 허전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저의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방을 다니며 공사 현장 일을 해 아이 혼자 자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장사를 빨리 접고 저희 집에 같이 가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밥 먹고 단칸방인 제 방에서 같이 잤어요. 아줌마는 왜 혼자 살아요? 남편이 사고로 죽고 아줌마는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 내 아이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럼 아줌마,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딸이라고 불러요. 정말? 그래도 돼? 우리 딸, 얼른 자자. 네, 엄마. 엄마? 처음 듣는 말이라 되게 감정이 묘하네. 너무 좋다. 둘이 있을 때는 엄마라고 많이 불러드릴게요.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저는 자식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6학년이 되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야 돼서 중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며칠 후면 아이와 헤어져야 된다니까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숨죽여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아이는 선물을 줄 게 있다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평소 그림 솜씨가 좋았거든요. 저와 아이가 환히 웃으며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아줌마, 이 그림 찢어서 나는 아줌마 얼굴 갖고 아줌마는 내 얼굴 갖고 가서 잘 보관해? 우리 다음에 만나면 서로의 얼굴을 돌려주자. 아줌마, 나 못 본다고 너무 울지 마. 나도 안 울게. 아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은지 착하고 이쁘게 잘 자라야 돼. 아빠 말씀 잘 듣고 너가 하고 싶은 꿈도 꼭 이뤄. 응, 아줌마. 아줌마도 밥 잘 먹고 병원 잘 가고 너무 늙지 마. 그렇게 전 아이의 가는 뒷모습을 제 눈에 꼭 담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떡볶이 팔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머리 희끗희끗하고 무릎도 아파서 포장마차에서 서서 장사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동안 돈 버는 족족 바로 적금에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작은 가게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복덕방을 찾아다녔어요. 사장님, 여기 기가 막히죠? 아유, 30평이 넓게 잘 빠졌잖아. 테이블도 한 10개 들어가겠네. 그리고 먹자골목이라 장사 안 될 일이 없죠. 망설이고 재고할 게 없다니까. 사장님 오늘 운 좋은 줄 아셔. 아까도 여기 계약한다고 전화 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보증금이 셀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싸게 나왔다니까요. 얼마 안 해요. 1억에 200. 이 정도면 거저죠. 1억이요? 아유, 제가 생각한 예상과 많이 차이가 있네요. 안 되겠어요. 1억도 없어요? 그럼 얼마 생각하는데요? 5천. 5천이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던가. 괜히 힘들게 왔다 갔다 했잖아. 아이씨. 사장님, 그 돈으로는 이 동네에서 절대 가게 못 얻어요. 좀 전에 그 친절함은 어디 가고 눈을 부릅뜨면서 위협하는 중개업자가 겁이 나더라고요. 죄송하다면서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왔어요. 버스 타고 가서 인근 동네 복덕방도 찾아가서 몇 군데 가게를 알아봤지만 이 돈에 맞는 가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아주 외진 곳이거나 지은 지 오래되어 벽이 갈라지고 허름하거나 3평도 안 되는 작은 곳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근 한 달여 동안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삼복더위에 포장마차는 그야말로 찜통 그 자체였고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너무 더워서 부채질만 하고 있는데 이때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시려고. 네. 저희 아들이 떡볶이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여기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 왔어요. 사장님 많이 주세요. 아유, 고마워라. 아들 좋아한다고 저 멀리서 왔다니. 내 곱빼기로 줄게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더운데 불 앞에서 너무 힘드시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포장마차 옆 편의점에 가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지. 이런 걸 내가 얻어먹어도 되나. 별거 아닌걸요, 뭐. 이거 드시고 더위 좀 식히세요. 처음 봤는데도 싹싹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게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떡볶이를 건네주니 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저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얼굴 기억해놨으니까 서비스 팍팍 드릴게. 정말 다음날 저녁 무렵 그 손님이 또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또 왔어요. 우리 애가 떡볶이 너무 맛있다고 또 사오래요. 아유, 그래요? 다행이네, 맛있다니까.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서 드릴게. 한참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손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아빠 떡볶이 지금 사러 왔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 또 더운데 아빠 기다린다고 대문에서 기다리면 혼날 줄 알아?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심해야 돼. 알지? 아빠 금방 갈게. 사랑해. 아들이에요? 근데 어디가 아픈가 봐요. 심장이 안 좋아서요. 수술도 몇 번 했는데 자꾸 재발이 되어서 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집에서 요양하고 있어요. 아유, 어쩌나. 어린 게 얼마나 아플까. 아이가 아프다니 더 그 남자 손님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와 아들같이 속 얘기도 하고 서로를 챙겨주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아들 고기라도 사 먹여. 아니, 됐어요. 저도 돈 있어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자식이 없다 보니 자네가 내 아들 같고 남 같지가 않아. 자녀분이 없으세요? 그럼 절 양아들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든든한 양아들이 생겼답니다. 장 볼 때 무거운 채소도 척척 들어주고 내가 볼일 보러 갈 때면 양아들이 장사도 대신해줬죠. 저는 계속 틈틈이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상가 건물을 보게 됐는데 사람이 왕래가 많은 번화가 1층에 공실로 한 곳이 비어 있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가게 넓이도 딱 좋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유리창에 임대문의 황금부동산 김정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황금부동산 김정수. 여기 핸드폰 번호 있으니 전화 걸어봐야겠네. 전화를 걸었더니 황금부동산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대형마트 옆 건물에 매물 내놓으셨더라고요.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그럼 지금 제가 사장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건물 1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전 커피숍에 들어갔고 5분 정도 지나자 커피숍 입구에서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전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양아들로 삼은 동식이었던 거예요. 동식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신 거였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제가 그 부동산 중개사예요. 제가 어머니께 제 직업을 말 안 했군요. 전혀 몰랐지. 그리고 너 이름이 동식이인데 왜 김정수야? 동식이는 제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호적상 이름은 정수거든요. 그러니 어머니도 몰랐죠. 진짜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다. 내가 이 포장마차 접고 가게 알아보러 다닌 지가 3달이 넘었는데 마땅한 곳을 못 찾았거든. 이제 내 마음이 푹 놓이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알아봐 줄까?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잘 것 같아. 어머니가 아들 복이 있나 봐요. 그럼 이제 일 얘기할까요? 여기가 위치도 좋고 새 건물이라 원래 공실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딱 여기 한 곳이 나왔거든요. 실평수는 20평이고 보증금은 7천에 150이에요. 7천이면 좀 돈이 모자란데. 어머니가 최대한 가능한 금액이 얼마세요? 5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세요? 제가 이 건물주와 좀 각별해서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면서 사정 부탁하면 어떻게 좀 맞춰줄 것도 같은데. 제가 지금 통화해 볼게요. 정말?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있어? 나야 좋지.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계약하지. 바로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어. 형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갑자기 그렇게 입원하셔서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참! 매장 문의가 하루에도 3~4통은 문의가 오는데요. 마침 제가 어머니처럼 따르는 잘 아시는 분이 이 가게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근데 7천까지는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요. 5천에 100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몸조리 잘하시고 곧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화색이 돌며 형님이 가능하시대요. 5천에 100으로 맞춰주신대요. 이 가격에 정말 힘든 거거든요. 잘 됐다. 네가 애썼어. 너무 잘 됐다. 제가 더 기쁘네요. 이제 어머니 덥고 추운 날 저 포장마차에서 힘들게 장사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럼 이제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계약하자. 그러려면 건물주를 만나야 될 텐데 아까 너가 통화하는 거 보니까 병원에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사실 형님이 가게 내놓자마자 1달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태라 입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장, 신분증 저한테 다 맡기셨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서류 가방에서 도장, 신분증 사본, 등기부 등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 널 믿나 보네. 이렇게 도장이나 신분증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머니, 그래도 계약서는 신중해야 되니까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저당 잡힌 것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저만 믿으세요. 아이, 그럼 우리 아들 믿지. 어련히 알아서 잘 확인했겠어. 근데 동식아, 보통 계약할 때는 부동산 사무실 가서 계약하잖아. 너 일하는 사무실도 궁금한데 이 근처야? 어머니, 혹시 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사기라도 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뭐? 아니야. 난 그저 저 못 믿으시고 사무실 가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저와 어머니 사이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제 아픈 아들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저 절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그런 짓 하면 저 바로 하늘에서 벼락 맞아 천벌 받아요. 영 못 믿으시면 지금 저와 사무실 가요. 옆 치과병원 있는 건물 1층에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서 울먹이는 동식이를 보니 내가 너무했구나 싶어 미안했습니다. 아유, 미안해. 내가 잠깐 널 의심한 것 같아. 아유, 내가 미쳤지. 아유, 노망이 들었나. 겨우 동식이를 진정시키고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주면 되지? 저 형님이 이렇게 보증금을 싸게 해주는 대신에 현찰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현찰? 그래. 바로 저 앞에 은행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올게. 저는 은행 창구에서 5천만 원을 수표로 받아 동식이한테 줬어요. 곧바로 보증금 수령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계약 잘하셨어요. 이제 내 가게인 거네. 기분 너무 좋다. 나 혼자 가게 보러 다니다 보니 중개업자들이 나 무시하고 겁주고 좀 무서웠거든. 너가 옆에서 다 해주니 진짜 고맙다. 네, 어머니. 그럼 오늘 저녁은 어머니가 소고기 쏘세요. 우리 파티해야죠. 아유, 그래. 소고기가 대수겠어. 오늘 상다리 부러지게 내가 솜씨 발휘할게. 벌써부터 배고픈데요? 저 얼른 그 형님 계신 병원에 가서 돈 전달하고 계약서 갖다 주고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그래. 얼른 갔다 와. 동식이는 소나트를 내게 보여주며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전 마트에 가서 소고기며 이것저것 요리 재료를 잔뜩 샀어요. 동식이가 좋아하는 잡채, 오징어 볶음, 김치전까지 정말 진수성찬이었어요. 동식이가 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 밤 8시가 됐고 무슨 사고라도 났나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로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ARS 음성이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걸었나 싶어 2-3번을 전화해도 똑같은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설마 동식이가 내게 사기를 쳤으리라고는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택시를 타고 낮에 동식이가 말한 그 치과병원에 있는 건물로 갔어요. 1층에 정말 황금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동식이 말이 맞았네. 내가 추책스럽게도 의심을 해갔구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기 근무하는 중개업자인데 김정수 씨 계시나요? 누구요? 김정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할머니, 뭐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동산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에요. 낮에 분명 여기서 일한다고 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되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할머니, 여기는 사장님과 중개업자는 저 혼자뿐이에요.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앞이 깜깜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유, 내 돈. 내 피 같은 돈 5천. 아유. 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참 맞다. 그럼 그건 확인할 수 있죠? 저기 커피숍 있는 건물 1층에 공실 있잖아요. 그거 오늘 제가 계약했거든요. 그 건물주는 아시나요? 거기 공실 있는 곳 알죠? 그 사장님이 저희 부동산 거래를 20년 넘게 하셔서 잘 알죠. 근데 그 가게 내놓은 게 아닐 텐데. 사장님이 딸 때문에 미국에 가신 지 한 1년 됐거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전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건물로 뛰어갔어요. 그 빈 가게로 갔는데 아까 붙어있던 임대문의 전단지가 감쪽같이 없는 거예요. 경비실에 가서 저 비어있는 가게 내놓은 거 아니에요? 저기요? 전 세입자가 1년 전에 계약이 끝나고 그 후로 쭉 세입자 안 들이고 비워놨어요. 사장님 딸내미가 미국에 있는데 오면 저 가게에 의상실 차린다고 하면서 가게 청소며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일을 못 찾고 동식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머니, 지금 동식이라고 그랬어요? 동식이 그 자식 할머니한테 사기친 거네. 우라질 놈. 동식이 그놈 직장도 없이 오락실이나 다니고 하다가 사장님이 우연히 보고 건물 청소도 하고 관리인으로 취직시켜준 거예요. 근데 동식이가 계약할 때 건물주 도장, 신분증 사본 다 갖고 있었다고요. 전 건물주 신분증 사본을 보여줬는데 아유, 미친놈. 어디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는. 이 사람 건물주인 아니에요. 도장은 동식이가 이것저것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 사장님이 미국 가면서 자기 대신 일 봐야 하니까 맡긴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하면서 다정하고 살가웠는데 이게 다 나 사기치려고 연기한 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동식이한테 아픈 아들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에휴, 완전 드라마를 썼네 이놈이. 사기치려고 작정을 했어. 아들이 어딨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카지노 다니고 질이 안 좋은 놈이었어요. 너무나 의지하고 믿었기에 그 배신감은 더 컸고 정말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는 그놈이 행여나 다시 여기에 오지 않을까 싶어 텅 빈 가게에서 숙식을 하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경비원은 저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 팔을 끌고 쫓아내려 했지만 여기 나가면 나 죽는다면서 이 늙은이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하면서 버텼어요. 경비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포기했는지 더 이상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어르신,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빨리 귀국해서 해결하겠다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뭐? 자기가 건물 주인이면서 상관없다고? 그놈하고 잘 아는 사이면 한통 속일 수 있잖아요. 저도 빨리 얼굴 보고 싶네요. 건물주가 책임져야지. 나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전해줘요. 원래 딸과 함께 미국에서 1년 더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 일로 급하게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건물주가 경비원과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네, 사장님, 이분이세요. 벌써 일주일째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시고 그놈 잡으시겠다고 저러시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어떻게 되실까 싶어서 억지로 끌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할머니셨어?
아유, 저런 분한테 사기를 쳤다고? 제 쪽으로 오더니 어르신, 인사가 늦었네요.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아휴,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 가게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제야 얼굴 보게 되네. 내 돈 어쩔 거요. 그놈 잘 안다며. 둘이 짜고 이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짜다뇨? 할머니, 저도 황당하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인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 어쨌거나 내 돈 5천만 원 대갈대라도 받아내야겠어. 할머니, 저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몇 번을 설명해야 알겠어요. 우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합시다. 그놈부터 잡아야죠. 그렇게 저와 사장은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잡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찰한테 무릎 꿇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평생을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 애들 코 묻은 돈 한 푼 두 푼 모은 거라고요. 남편은 죽고 자식 못 낳은 반복한 팔자에 내 평생 처음으로 외곽에 갖는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서 며칠을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왔어요. 아유, 정말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사정은 딱하지만 그 돈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놈들 벌써 도박하고 술 먹고 돈 다 써버렸을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얼른 잡아주세요. 아유, 그리고 어쨌거나 저 사람도 건물주니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놈이 분명히 건물주 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니까요. 자, 여기 계약서 보시면 알잖아요. 틀림없이 한 배일 거라고요. 아니 할머니, 전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형사님, 저 할머니가 제 가게에서 제 허락 없이 저렇게 지내는 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세요 어르신? 그렇게 막무가내로 계시면 사유지 침범이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오셔야 해요. 어쨌거나 사장님도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 요청하면 경찰서 오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만들 돌아가시고 곧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경찰서를 나왔고, 할머니, 아까 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거기 제 딸이 미국 공부 마치고 오면 의상실 하려고 비워둔 거라고요. 당장 오늘 비워주세요. 아유, 나 전세금도 미리 빼서 집도 없어요. 직구하기 전까지라도 기다려주세요. 아유, 부탁드릴게요. 아니 됐고요. 할머니 사정 딱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사장은 경비원을 시켜 가게에 있던 제 짐을 다 밖으로 꺼내고 있었어요. 이때 한 여자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건물 사장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아니 왜 그래 너? 그렇게 그 여자는 복도에 널브러진 제 짐들을 정리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물주 딸이었고 굉장히 세련되고 부잣집에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할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에휴, 뉘신지. 저 은지예요. 할머니가 저 떡볶이 공짜로 주시고 아빠 일하러 가면 저 재워도 주셨잖아요. 아가씨가 은지라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화장을 하고 너무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전 긴가민가 선뜻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자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기억나요? 제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반씩 잘라서 저는 할머니 얼굴 가지고 있고 할머니는 제 얼굴 가져가서 우리 나중에 만나면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그 그림을 보니 이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아유, 맞아. 아유, 은지 맞네, 맞아. 아유, 은지야. 우린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지. 아유, 이렇게 예쁘게 잘 컸구나. 아유, 할머니도 그대로 고우세요. 저는 한시도 할머니 얼굴 잊은 적 없어요. 저한테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데 맨날 저 얼굴 코팅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아유, 그래? 나도 네 얼굴 내 지갑에 넣어서 꼭 가지고 다녀. 봐, 여기 있지? 저는 마치 사진처럼 지갑에 넣어둔 은지 얼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얼떨하게 이 광경을 보던 사장님도 많이 놀랐더라고요. 은지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학교 앞 떡볶이집 아줌마. 저 알지. 너 맨날 얘기했잖아. 어른이 되면 꼭 그 아줌마 찾아가서 감사 인사 드릴 거라고 했잖아. 너 배고플 때마다 떡볶이 공짜로 주시고 너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집에서 잠도 같이 자고 학교 과제물도 챙겨주시고. 아, 이분이셔? 나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셨어. 아유, 어르신.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못 알아뵙고 이렇게 제 딸에게 잘해주신 분한테. 아니에요, 사장님.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반갑네요. 은지가 맨날 떡볶이집 아줌마 얘기해줬거든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고. 저도 한번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겠다 했는데 아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우리 은지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할머니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게 하자. 지금 안색도 안 좋으시고 너무 힘들어 보이셔. 아유, 맞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어르신, 얼른 저희 집에 가서 일단 좀 누우세요. 여기 가게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주무셨더라고요. 아이, 좁고 추운 데서 어떻게 지냈어요. 에휴. 전 은지 아빠 차에 올랐어요. 제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고층 아파트였어요.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바닥은 온통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며 조명, 소품 하나하나까지 명품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우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쉬세요. 아유, 우리 은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 너무 좋네. 아유, 책맞게 눈물이 나네. 나도 안 믿어져요. 그때는 정말 아빠랑 저랑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었고 월세방 살며 미래가 안 보였거든요. 저희 아빠 참 힘들게 사셨거든요.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서 물어봤어요. 갓난아이인 은지를 아는 엄마와 사장님이 환히 웃는 사진이었어요. 혹시 저분이 엄마시니? 네, 저희 엄마세요. 전 얼굴도 모르지만 전화 후 한 달도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빠는 원래 작은 원단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당시 IMF라 거래처에서 수금이 안 돼서 부도나고 거래처에서는 돈을 못 받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아빠, 우리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맞아.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나 빚쟁이들 피해 다니며 여관에서 지냈잖아. 그러다 월세방 하나 구해. 난 지방 다니며 공사하느라 너 돌봐줄 여력이 없었어. 그때 너가 떡볶이집 아줌마네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잘 챙겨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은지야, 이제 와서 처음 하는 얘긴데 그때 아빠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너가 그날 아줌마가 줬다고 떡볶이 가져와서 줬잖아.
그 떡볶이를 먹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 너 엄마가 해주던 떡볶이 맛과 같은 거야. 그래서 펑펑 울었지. 맞아, 기억나. 아빠 그때 떡볶이 먹으면서 엄청 울었어. 어르신, 제가 그 떡볶이 먹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저 그날 어르신 떡볶이 안 먹었으면 어르신이 저와 은지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 이쁘게 잘 돌봐주셔서 제가 평생 은혜 갖고 살겠습니다. 사장님이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면서 아유,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전 은지와 사장님 손을 꼭 붙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줘서 제가 감사하네요. 저도 그때 꼭 은지 아빠 뵙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있네요. 아니다. 내가 사기당해서 이렇게 만난 거네. 아유, 또 갑자기 열받네. 그놈 잡기만 해봐. 아유. 근데 은지는 어떻게 살았어?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디자이너가 꿈이었거든요. 점차 집안 형편도 나아져서 아빠도 막노동 그만하시고 동대문에서 작은 원단 가게를 하시면서 전세방도 얻었죠. 전 아빠를 도와 원단일하면서 자연스레 패션에 관심이 생겼고 미국에 유학 가게 된 거예요. 저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또 장학금으로 공부하면서 대학교 졸업 후에 미국의 꽤 큰 패션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가 실무자라 아빠 원단을 저희 대표님께 추천했고 아주 만족하시며 그렇게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 원단이 저희 회사 거래처에 연결돼 순식간에 사업이 커졌어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게 아빠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저도 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해서 한국 지점을 아빠 건물 가게에 오픈하려고 한 거예요. 아빠가 1년 전에 미국에 와서 사업 론칭하는 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미국에도 제 매장이 5개거든요. 저 꽤 잘 나가는 CEO예요. 와, 우리 은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너무 기특하다. 아빠, 할머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세보증금도 미리 빼서 지금 지낼 곳도 없으시다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렇게 신세 질 수 없어. 아유,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희 집에 방이 쓸데없이 좀 많아요. 경치 좋은 큰 방을 어르신 쓰시면 되겠네. 돈 걱정 마시고 평생 저희와 함께 지내세요. 저희 부녀한테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 정도로는 그 은혜 다 못 갚죠. 평생 살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빠, 그리고 하나 더. 그 가게 말이야. 할머니한테 돈 받지 말고 그냥 장사하시게 하면 안 될까? 할머니 떡볶이 맛있어서 아마 사람들 엄청 올걸? 그러면 소문나서 다른 가게세도 오를 거고 아빠도 손해보는 건 아닐 거야? 우리 딸이 나 닮아서 사업성이 좋네. 그럼 내가 어르신한테 투자할게요. 떡볶이 장사 잘 하시는 게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며칠 전에 그 가게 옆 미용실이 계약이 끝나서 나간다 하더라고. 은지가 그 매장 써. 우와, 진짜? 너무 잘됐다, 아빠. 나 그럼 할머니 옆에서 매일 얼굴 보면서 떡볶이도 실컷 먹을 수 있겠네? 그렇게 저는 은지네에서 같이 살며 얼마 후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고 맛이 입소문이나 멀리서도 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은지는 제 가게 바로 옆에서 의상실을 오픈했고 강남 사모님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죠.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한테 사기쳤던 그놈을 잡았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전 그냥 덤덤히 동식이 어깨를 다독거려줬어요. 동식이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돈 5천만 원도 물론 크지만 전 그 당시 아들처럼 마음을 다준 동식이가 절 배신한 게 화가 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거든요. 이제야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은지와 사장님과 같이 떡볶이 파티를 했어요. 맛있다면서 떡볶이 한 냄비를 다 비우더라고요. 그러고 몇 년 후 사장님은 절 어머니로 평생 모시고 싶다고 호적에 올려주셨어요. 저에겐 그렇게 한꺼번에 아들과 소녀가 생겼습니다. 평생 굴곡진 제 인생 그렇게 불행했던 것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